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육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한언론인회가 금년 들어서 실력 박정희에 이어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바로 알기를 위해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험난한 건국일 가운데 정읍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회의였습니다. 이미 소련은 분단을 확정지었고 북한의 강력한 정권을 수립한 뒤였습니다. 그네들이 회담에 참여한 것은 한반도에서 국제 합의를 준수한다는 모양을 내고 친소 정권을 공고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시간 벌기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회담은 잇따라 결렬됐고 북한은 공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붉게 물들이기 위한 투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에야 끝난 중국 내전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다가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당에게 내어줄 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여서 나라를 구해야 할 때 이승만이 나섰습니다.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공산당에 대한 싸움은 반탁 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동물조차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당연히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신탁 통치 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반탁의 선두는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1946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이승만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탁치가 강요된다면 열국의 종속 민족으로 우리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타인에게 맡겨놓는 격이 될 것이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탁치로는 영원히 우리 반도와 국민들을 팔아먹으려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저희를 품고 있다. 공산당에 대한 이승만의 비난이 거세지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자 곤란해진 쪽은 미군정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합의하며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은 이승만의 라디오 방송 원고를 사전 검열해 소련에 대한 비난을 삭제했습니다. 이승만과 하지의 대결이 점차 치열해졌습니다. 이승만은 반탁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1946년 4월 15일부터 지방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연설 주제는 반탁과 반공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연설은 남한 전역을 열광시켰습니다. 그에게 비판적인 미군정의 여론조사원조차 이승만이란 이름은 신비로운 후봉에 쌓여있다. 유세는 돌풍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때로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군정이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 앉아서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남 유세를 마치고 호남 지역을 방문했을 무렵 이승만에게 미국과 소련의 회담이 또다시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공산 정권이 수립돼 한반도 공산화를
확탁실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은 기약도 없이 미국과 소련의 가망 없는 합의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승만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른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었습니다. 1946년 6월 3일 전라도 정읍 유세에서 이승만은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이 발언은 사실상 국내외 모든 정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스크바 협정의 준수를 고수하던 하지에게도 폭탄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보도되자 전국은 소란해졌습니다. 남한 지역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정교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46년 6월 달에 이제 6월 3일인가 그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을 할 때 이미 북한은 국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온갖 기록이 뭐 그 소련이 그 개방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련 기밀 문서에서부터 뭐 온갖 기록이 북한은 45년 9월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계획해서 46년 3월이면은 토지개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뭐 임시인민위원회, 뭐 임시위원회 이런 식의 이제 북한의 그 용어 전술에 놀아나면서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이 임시정부가 쓴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북한 공산당의 용어 전술이고요. 북한은 명백하게 이미 국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승만으로서는 그러면 이거 남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고 단독 정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승만의 6월 3일 단독 정부를 제안하는 그 신문 보도 이전에 이미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지가 이승만을 불러들였습니다.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정치적 리더라고 생각하면서 불러들였는데 그 불러들인 하지는 국무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미군정을 운영하는 사령관인데 이제 국무부의 요구와 하지가 생각하는 판단과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국무부는 이제 전 세계의 전략을 참고를 하면서 배경으로 해서 맞으면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의 동맹국이고 일본을 두고 같이 싸운 동맹국가니까 서로 일정한 수준에서 서로 맞으면 양해를 해줘야 된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노선을 가는 것이 지배적이고 거기다가 그 당시 국무부는 소련 첩자들이 우구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엄청 세게 하던 데고 하지가 와서 보니까 사령관이 돼서 이승만도 불러들이고 해서 보니까 남한에서는 이 박헌영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한국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하지는 깨닫게 됐는데 이승만이 가르치기도 하고 현지의 상황이 하지에게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지는 점점 더 이승만 편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그때 만든 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민주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이 의장이고 김규식이 부의장이고 김규식과 김구가 부의장인 긴 이름에 뭐 앞에 뭐가 복잡하게 붙고 민주의원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미 군정의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한 50명 정도 되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맞으면 과거에 뭐 조선 후기의 중추원이나 또 뭐 일제시대의 그 조선 총독부 때 무슨 중추원 참의가 있었잖아요, 그때요. 그런 기능을 하는 미 군정의 현지 사정을 자문해주는 그 민주의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이승만이 대표가 되고 의장이 되고 김규식과 김구가 부의장이 돼서 그 단체를 띄워서 이제 그 단체는 지금 말씀드린 인적 구성으로 보면은 우익이 당연히 주도하고 있는 단체죠. 그 단체를 이제 미군정의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미 국무부가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 우익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북한 쪽이 또 남한의 좌익이 반대할 거니까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우익 노선과 좌우합작 노선이 남한 군정하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이미 정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승만이 이제 그 단정 선언이 나오는데 그 단정 선언 직전에 사실은 김성수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단독 정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한민당 당무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이 한민당 기록이 아니라 박헌영이 북한 스티커fun가에 보고하는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정선언 전에 한민당 당무회의에서 단정선언을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김성수의 발언이 나오고 한민당 그 당무위원들이 무슨 소리냐,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하는 반대 토론이 있고 해서 운만 띄었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가 샌프란시스코발 AP통신 기사로 야, 저 단독정부 만드는 거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도 나온다는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또 김성수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면은 그 당시 김성수의 핵심 참모는 누굽니까? 송진우는 돌아가셨고 장덕수가 핵심 참모인데 장덕수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얘기하도록 한 거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 장덕수의 추론과 이승만의 판단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덕수와 이승만은 같은 생각을 했고 그 같은 생각의 핵심 내용은 북한은 정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남한은 좌우합작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단독정부라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마침내 그게 6월 3일 날 이승만의 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정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플랜 하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무슨 돌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걸로. 그리고 이 단독정부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표를 내고 남선순회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역을 순회하는 그 여행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승만의 얘기를 들으려고 뭐 예컨대 경상도에 뭐 김천에 가면 김천에 구름 같고 대구에 가면 대구에 구름 같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경상도를 돌고 충청도로 해서 뭐 전라도를 가나 전라도를 가서 충청도를 가나 그 쭉 순회하는 과정에 정읍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이제 뭐 그 좌우 합작 노선 미소 공동위원회 노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면서 이승만을 비난하는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왜 단독정부를 만드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을 확 되돌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일으킨 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공산당이 집회를 위조해서까지 지금 그 공작금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좌우합작이다 하는 게 연결이 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하고 이런 이승만의 정업 발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각각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쭉 돌이켜보면은 정업 발언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한민당 쪽하고 김성수 쪽하고 이승만의 어떤 물밑 협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협상의 중간에 장덕수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해외발 기사로 동아일보에 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그다음에 이승만이 그 발언을 하니까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충격요법으로 정읍 발언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박헌영이 그 반대의 최선봉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을 반대하는 최선봉의 입장에 있던 박헌영이 위조 지폐 사건이 들통이 나면서 여론이 또 확 바뀝니다. 미 군정도 그를 비판했습니다.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한다는 비난을 비롯해서 민족을 두 동강 내려는 감상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비판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승만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비판하는 정치 세력이나 연구자들은 남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바에야 조국을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대통령이 되는 편이 낫겠다고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권력은 정치적 고립으로부터는 창출되지 못합니다. 권력욕이 강한 자는 권력을 잡기 위해 오히려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정치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론을 주장한 것은 권력욕 때문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공산당을 비판하지 않을 때 그가 공산당을 공개 비판해 고립되는 위기를 자초한 것이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승만은 북한 지역에 이미 공산 정권이 수립돼 민주개혁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주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한에서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만을 기다리며 정부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서운 위험이 닥칠 것임은 자명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미국과 소련의 합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무정부적인 혼란은 가중되고 남한마저 공산화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가 또다시 소련의 노예가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조국이 소련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며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단독 정부 수립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한 지역의 정치적 미해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제법 학자이고 수십 년간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강대국들의 멸시를 받으며 외교 활동에 매진해온 이승만 박사반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단독 정부의 수립 혹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건국이 분단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건국의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통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지리적 토대, 곧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